20이라 줄거리. 특별하길 바라는 평범한 인간 가냐는 자기 집안의 빈곤과 영락을 혐오했고 아글라야와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바르바라는 불행한 오빠를 돕기 위해 예판친 댁에 드나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자기 집에 데려온 이폴리트와 대립각을 세우는 가냐는 이폴리트와 말다툼하는 아버지와도 한바탕 크게 싸운다. 이어 아버지가 가출했지만 가냐는 아글라야의 쪽지로 한껏 고무된다. (3) 여느 때 같으면 장군의 이 난동은 별일 없이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전에도 이런 종류의 조소적인 소동은 가끔 일어났었으나 그래도 이런 정도로 심한 적은 극히 드물었다. 왜냐하면 대체로 보아 그는 선량한 기질의 사람으로 온순한 성질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에 이르러 자기를 정복하기 시작한 무절제를 상대로 투쟁을 전개한 일이 아마도 몇백 번은 되었으리라. 갑자기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것을 상기하고는 아내에게 용서를 빌며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다. 그는 니나 알렉산드로브나 부인이 언제나 자기를 말없이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릿강대와도 같이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린 자기에게 여전히 변함없는 애정을 바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거의 숭배에 가까운 존경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가상스러운 무절제와의 투쟁은 그리 오래 계속되지는 못했다. 장군 역시 그 나름대로 간헐적인 인간이었다. 그는 자기 가정 내에서의 회오에 찬 무료한 생활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침내는 모반을 일으킨 것이었다. 광적인 울분에 휩싸일 때면 참아낼 수가 없었다. 가족과 싸우기도 하고 또 거만스러운 웅변조의 연설을 늘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들에게 무리하고 불가능한 존경을 강요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집을 뛰어나가 버리는 것이었다. 어떤 때는 꽤 오래 집에 돌아오지 않은 적도 있었다. 최근 2년 동안 그는 집안일에 대해서는 그저 어렴풋이 들어 알고 있을 뿐이었다. 사소한 일에는 참견하길 포기했다. 자기가 관여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장군의 망령된 난동 속에는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것이 잠재해 있었다. 모두들 무엇인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입 밖에 내서 말하기를 몹시 꺼려하는 눈치였다. 장군은 정식으로 자기 가정에, 즉 니나 알렉산드로브나 부인의 곁으로 복귀한 것은 불과 사흘 전의 일이었다. 그러나 여느 때 같으면 몹시 풀이 주고 후회하는 빛을 보이곤 하던 장군이 이번에는 반대로 걸핏하면 역정을 내었다. 웬일인지 줄곧 초조한 표정을 띠고 아무에게나 닥치는 대로 무엇인지 열심히 짓거리는 것이었으나 그 화제는 일정치가 않을 뿐더러 엉뚱한 것들이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간혹 쾌활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생각에 잠겨 있을 때가 많았다. 그러나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이었다. 갑자기 예판친댁 얘기나 공작가 레베제프의 얘기를 짓거리다가도 곧 하던 말을 중단하고 나중에는 아주 입을 다물어 버리기도 했다. 옆에서 물으면 대답 대신에 그저 얼빠진 웃음을 보일 뿐이었다. 하기는 자기한테 무엇을 묻고 있는지 또는 자기가 웃는다는 것도 모르는 눈치였다. 간밤에는 한숨과 신음소리를 내어 니나 알렉산드로브나 부인을 괴롭혔다. 부인은 장군에게 더운 물수건으로 찜질을 해주며 밤을 새웠다. 새벽녘에야 장군은 잠이 들었고 4시간가량 계속해서 자고 난 다음 격심한 우울증의 발작과 함께 눈을 떴다. 그것이 결국은 이폴리트와의 언쟁과 이 집은 내 저주를 받을 줄 알아라로 끝난 것이었다. 최근 사흘 동안 집안 사람들은 장군이 극도의 자존에 빠져들고 몹시 짜증을 부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콜랴는 어머니에게 이것은 단순히 술에 대한 갈망 때문이거나 요즘 갑자기 친해진 레베제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군은 사흘 전에 바로 그 레베제프와 대판 싸움을 벌인 끝에 헤어졌을 뿐 아니라 심지어 공작한 때까지 한바탕 추태를 부렸던 것이다. 콜랴는 여기에 대해 공작에게 설명을 요구했으나
결국 공작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가냐가 그렇게까지 정확한 추측으로 결론을 내린 것처럼 니나 알렉산드로브나 부인과 이폴리토와의 사이에 어떤 특수한 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가냐가 맞대놓고서 중상가라 부른 그 짓궂은 인물이 어째서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방법으로 콜야에게 말하기를 주저했을까? 어쩌면 그는 가냐가 자기 누이와의 대화에서 단정한 것과 동일한 그런 종류의 주제넘은 녀석이 아니라 비록 짓궂기는 하더라도 그와는 전혀 종류가 다른 인간인지도 모른다. 다만 니나 알렉산드로브나 부인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괴로워하는 것을 보려는 한 가지 목적만으로 자기의 관찰을 부인에게 전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인간의 행동의 동기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어서 무어라 확정 지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때로는 사건의 단순한 기술만으로 그치는 편이 설명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다. 때문에 필자는 앞으로 이볼긴 장군의 사건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태도를 견지하기로 하겠다. 왜냐하면 이 소설에서 부차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인물에 대해서도 여태까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주의를 돌려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사건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잇따라 일어났던 것이다. 페르드 이시첸코를 찾기 위해서 페체르부르크에 갔던 레베제프는 그날 중으로 이볼긴 장군과 함께 파블로프스크로 돌아왔다. 그는 집에 돌아왔어도 공작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 만일 공작이 바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받은 중대한 인상 때문에 정신이 딴 곳에 쏠려 있지만 않았더라도 그로부터 이틀 동안 레베제프가 자기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무엇 때문인지 만나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아챘을 것이다. 나중에 공작이 이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됐을 때 레베제프가 최근 이틀 동안 어쩌다 이따금 마주칠 때마다 지극히 유쾌한 표정으로 거의 언제나 장군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 두 사람의 친구는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이따금 그들이 2층에서 커다란 소리로 짓거래되는 대화와 웃음 섞인 유쾌한 논쟁이 공작의 방에까지 들려왔다. 한 번은 밤늦게 예기치 않았던 군대식 주연의 노래가 갑자기 울려왔다. 공작은 곧 장군의 목신 저음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노래는 곧 그쳐버렸다. 그러고서도 1시간 가까이 활기띤 대화가 계속되었는데 여러 가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어지간히 취기가 돌았음이 분명했다. 이렇게 실컷 흥청거리고 난 2층의 친구들이 마침내는 슬픔에 잠긴 채 서로 얼싸안고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울음을 터뜨렸으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뒤이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 같았으나 얼마 후에는 잠잠해지고 말았다. 그동안 콜야는 줄곧 그 어떤 불안에 쌓여 있었다. 공작은 거의 언제나 집을 비웠고 때로는 밤늦게야 집에 돌아오는 일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콜야가 온종일 자기를 찾아다니더라는 소리를 듣곤 했다. 그러나 정작 만나고 보면 콜야는 별로 특별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장군과 그의 행동에 대해 최근에 몹시 못마땅하다고 불평을 늘어놓는 정도였다. 어슬렁어슬렁 가까운 손술집이나 함께 찾아다니며 마구 술을 마시고는 한 길에서 얼싸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언제나 꼭 붙어 다니기만 하는군요. 그런 일은 그전에도 거의 매일같이 있지 않았느냐고 공작이 지적했을 때 콜야는 이 물음에 무엇이라 대답하면 좋을는지 그리고 지금의 자기 불안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주연의 노래와 떠들썩한 논쟁이 있던 이튿날 아침 11시경에 공작이 막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그의 앞에 장군이 나타났다. 무엇 때문인지 몹시도 흥분하여 거의 온몸을 떨다시피 하고 서 있었다. 레프 니콜라예비치, 나는 벌써부터 당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작의 손을 꽉 쥐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벌써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찾고 있었지요. 공작은 의자를 권했다. 아니, 괜찮습니다. 당신을 붙잡는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당신이 이번에 소원을 성취하신 데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소원이라뇨. 공작은 적이 당황했다. 현재 그가 처해 있는 것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의 대부분이 그렇듯 그 역시 아무도 자기 일을 보거나 알아채거나 이해하거나 하지는 못하리라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세요. 당신의 그 미묘한 감정을 건드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남의 일에 귀찮게 참견한다는 것이 어떻다는 것쯤은 나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중대한 용무가 있어요. 공작은 또 한 번 의자를 권하고 자기도 자리에 앉았다. 그럼 1초 동안만. 당신의 조언을 듣고 싶어 온 겁니다. 나는 물론 실제적인 목적 없이 살고 있는 인간입니다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존경하며 아울러 우리 러시아인에게 결핍되어 있는 사무적 소환을 존경하고 있으므로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아내나 자식들을 사회적인 지위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의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공작은 그의 의도를 굳고 칭찬했다. 아니, 그런 건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장군은 얼른 공작의 말을 가로챘다. 어떤 다른, 좀 더 중대한 용무가 있어서 온 것입니다. 즉 태도의 진실함과 감정의 고결함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레프 니콜라예비치, 당신에게 모든 것을 해명하기로 결심했단 말입니다. 내 말에 놀라셨습니까, 공작? 공작은 매우 놀라지는 않고 비상한 주의와 호기심을 기울여 손님의 언동을 관찰하고 있었다. 노인의 얼굴은 약간 창백한 빛을 띠고 입술은 가끔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두 손을 잠시도 한자리에 놔두지 못했다. 그는 2, 3분 동안 앉아있는 사이에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듯이 2번씩이나 벌떡 일어났다가는 곧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거동에는 전혀 주의를 돌리지 않는 듯 싶었다. 탁자 위에는 책이 몇 권 놓여 있었는데 그는 이야기 도중 그중 한 권을 펼쳐들고 힐끗 들여다보고는 다시 덮어 탁자 위에 놓았다. 그리고는 또 다른 책을 한 권 집어들었으나 이번에는 펼치지 않고 오른손에 쥔 채 쉴 새 없이 허공에서 흔들고 있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갑자기 소리쳤다. 내가 너무 귀찮게 구는 것 같군요. 천만의 말씀을. 어서 계속하십시오. 나는 오히려 당신의 말뜻을 알아들으려고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 말씀을 들으니 매우 기쁩니다. 어서 계속하십시오. 공작, 나는 나 자신을 남한테 존경받는 지위에 놓으려는 겁니다. 나는 내 자신과 나의 권리를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희망을 가진 사람은 그 희망 하나만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공작이 이와 같은 진부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 상대방의 마음에 훌륭한 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굳은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러한 종류의 실속은 없지만 듣기 좋은 문구를 적당한 경우에 사용하면 특히 장군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으리라고 본능적으로 확신했던 것이다. 아무튼 이런 종류의 손님은 마음을 풀어주어 기분 좋게 돌려보내는 것이 상책인 것이다. 과연 이 진부한 문구는 몹시 장군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한 모양이었다. 그는 이 말에 깊이 감동하여 감격한 어조로 자기의 장황한 해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주의력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 봐도 공작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장군은 자기 머리에 꽉 찬 사상을 죄다 토로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듯이 빠르고도 열띤 어조로 10분가량 계속해서 떠들어댔다. 나중에는 눈물까지 번쩍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두서없는 헛소리에 지나지 않았고 말이 너무 빨라 서로 엇갈렸다. 이제 됐습니다. 당신은 나를 이해해 주셨겠지요. 대단히 만족합니다.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며 장군은 이렇게 말을 맺었다. 당신과 같은 마음씨를 가진 분이 번민하는 자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리는 없습니다. 공작, 당신은 이상적인 고결한 분입니다. 당신과 비교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 젊으시니까 내가 당신의 앞날을 축복해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내가 오늘 당신을 찾아온 목적은 그 어떤 중대한 용건을 위해 당신과 면담할 수 있는 1시간을 요구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나는 다만 당신의 우정과 동정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여태까지 나는 한 번도 이 충심으로부터의 요구를 충족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안 됩니까? 나는 기꺼이 당신의 말씀을 들을 용의가 있습니다만. 안 됩니다. 안 돼. 장군은 손을 내저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당신과 면담하는 시간은 최후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처럼 신성한 순간에 누가 들어온다든가 혹은 건방진 사람, 아니 아주 건방진 것 같은 사람이 우리들의 면담을 방해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는 갑자기 공작의 귀에 입을 갖다 대고 이상하고 겁에 질린 소리로 소곤거렸다. 사실 말이지, 당신의 발꿈치만큼의 가치도 없는 무례한 놈이 있습니다. 공작, 지금 내가 나 자신의 발꿈치를 끌어대지 않았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나 나 자신을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자신의 발꿈치를 불문에 붙임으로 해서 어쩌면 인격의 존엄성을 과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당신 외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그놈이 대표적 인물이지요. 그놈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이해할 능력이 없는 인간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정이라는 게 있어야 하니까요. 마침내 공작은 어리둥절하여 면담 시간을 내일 이 시각으로 결정해버렸다. 장군은 지극히 흡족해서 기운을 되찾은 듯 의기양양하게 방에서 나갔다. 저녁 7시에 공작은 레베제프에게 잠깐 와달라고 사람을 보냈다. 레베제프는 황급히 달려왔다. 방에 들어오기가 무섭게 그는 매우 영광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 벌써 사흘째나 공작을 피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색은 조금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의자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얼굴을 잔뜩 찌푸리는가 하면 웃기도 하고 눈을 가늘게 뜨는가 하면 두 손을 비비기도 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눈치채고 기대해온 그 어떤 굉장한 사건의 보고를 순진한 심정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공작은 또다시 몸을 움츠렸다. 요새 와서 갑자기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들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도 마치 축하를 하려는 것처럼 알 수 없는 미소를 띠고 눈을 깜빡거리며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아챘던 것이다. 켈레르만 하더라도 벌써 3번이나 그의 방에 나타나서는 역시 무슨 축하의 말을 하려는 눈치였으나 그때마다 잠옷 엄숙한 어조로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다가는 말끝을 맺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리곤 했다. 그는 최근 며칠 동안 전에 없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어느 당구장에서 욕설까지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콜야까지도 자기 자신의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번씩이나 공작에게 이상한 소리를 꺼낸 적이 있었다. 공작은 레베제프에게 약간 흥분된 어조로 장군의 정신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째서 요새 장군이 그처럼 괴로워하고 있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리고 아까 장군이 자기를 찾아왔던 일을 간단하게 이야기했다. 누구나 저마다의 불안은 가지고 있지요, 공장님. 더욱이 요즘처럼 괴이하고 거친 시대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레베제프는 약간 퉁명스러운 어조로 이렇게 대답하고는 무엇인가 기대에 어그러져 실망하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어 버렸다. 거참 굉장한 철학이군요. 하고 공작은 웃었다. 철학이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실제적 응용이 절실히 요망됩니다만 모두들 그것을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공장님, 나는 당신도 잘 알고 계시는 어느 한 가지 점에 있어 당신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상의 신임은 절대로 받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기는 나도 그 까닭을 알고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 불만은 조금도 없습니다.
레베제프, 당신은 웬일인지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것 같군요. 천만에, 천만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레베제프는 가슴에 손을 갖다 대며 감동 어린 어조로 소리쳤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는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나 지능과 감정의 발달에 있어서나 또는 지식에 있어서나 나의 희망 앞에 높이 빛나고 있는 당신의 신임을 받을 만한 가치는 조금도 없는 인간이라 자인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당신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노예나 하인으로서의 구실에 지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가 어찌 감히 당신에게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저 슬플 뿐이죠. 루키안 치모페이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오? 아니요, 나 같은 놈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만나 뵙고 당신의 일거일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나는 언제나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놈은 친구의 입장에서 당신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이 집 주인의 자격으로 적당한 시기에 예정했던 시기에 어떠한 지시나 암시를 당신에게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여러 가지 면에서 사태가 바뀔 것이 분명하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레베제프는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공작의 얼굴을 그 조그맣고 날카로운 눈으로 뚫어질 듯 응시했다. 그는 아직도 자기의 호기심이 만족시켜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무슨 소린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는걸. 공작은 성을 내기라도 할 듯이 소리쳤다. 정말 당신은 어처구니 없는 무사가로군요. 이렇게 덧붙이고 나서 그는 갑자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터뜨렸다. 레베제프도 따라 웃었다. 갑자기 광채를 발하기 시작한 그의 눈은 자기의 희망이 밝혀졌을 뿐 아니라 한층 더 확인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이것 봐요, 레베제프.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화를 내지는 마시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당신의, 아니, 비단 당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그 순진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군요. 당신네들은 그러한 순진성을 가지고 지금 나한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게는 당신네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이 오히려 미안할 지경입니다. 사실 나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맹세합니다. 정말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어요. 왜, 내 말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공작은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레베제프는 갑자기 정색했다. 그가 이따금 아주 순진하여 귀찮을 만큼 호기심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는 상당히 교활하고도 성미가 비뚤어져 있어서 간혹 음흉하리만큼 말이 없을 때도 있었다. 그래서 언제나 그의 회의를 물리쳐온 공작은 그의 적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작이 그의 끈덕진 호의를 물리쳐온 것은 경멸 때문이 아니라 그의 호기심의 대상이 너무나 미묘하기 때문이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작은 자기 자신의 공상을 거의 죄악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레베제프는 공작이 자기를 상대하려 들지 않는 원인이 자기에 대한 개인적인 혐오와 불신에 있다고 해석하고 언제나 원망을 품은 채 공작의 방에서 물러가곤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공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콜야나 켈레르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 딸 베라에게까지도 질투를 느끼고 있었다. 지금도 그는 공작에게 지극히 흥미있는 소식을 전할 수도 있었고 또 그것을 원하고 있었으나 금세 침울한 표정이 되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래, 무슨 용무십니까, 공장님. 나는 지금 당신의 부름을 받고 온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그는 이렇게 입을 열었다. 실은 장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공장 역시 잠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다가 퍼뜩 정신을 차린 것처럼 이렇게 대답했다. 언젠가 당신이 나한테 얘기한 그 절도 사건에 대해서인데, 절도 사건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마치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는군요. 아, 루키안 치모페이치. 당신은 언제나 그렇게 연극 같은 흉내를 잘 내는군요. 그때 그 돈, 당신이 지갑째 잃어버렸다는 400루블은 어떻게 되었느냐 말이오.
요전에 페체르부르크에 가기 전에 나한테 말하지 않았소. 이만하면 알아듣겠소. 아, 그 400루블 말씀인가요? 레베제프는 그제야 비로소 알아듣겠다는 듯이 말끝을 길게 끌었다. 염려해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로서는 분에 넘치는 영광입니다. 그렇지만 그 돈은 벌써 찾은 지가 오래입니다. 찾았다고요? 거참 다행이군요. 당신의 그 탄성은 참으로 고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미 없는 잣이 여럿을 거느리고 괴로운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 같은 인간에게 400루블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닙니다. 물론 찾은 것도 반가운 일이기는 하지만 공작은 황급히 덧붙였다. 헌데 어떻게 그걸 찾았지요? 그야말로 수월하게 찾았습니다. 프로코트를 걸어놓았던 의자 밑에 있더군요. 그러니까 지갑이 호주머니에서 빠져나와 방바닥에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의자 밑에? 그럴 리가 없지 않소. 그때 당신은 방안을 구석구석 다 찾아봤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곳을 찾아보지 않았다는 건 아무래도 알 수 없는 일이군요. 아니, 분명히 그곳도 찾아보았습니다. 샅샅이 뒤졌습니다. 엎드려 이 손으로 그곳을 더듬어 보기까지 했으니까요. 의자를 옆으로 옮겨놓고 보았는데도 내 손바닥 모양 그곳은 반질반질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미심쩍어서 몇 번이나 손으로 방바닥을 더듬어 보았지요. 사람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꼭 찾기 위해서는 그런 어린애 같은 짓도 곧잘 하게 마련입니다. 무언가 귀중한 것을 잃고 안타까워할 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15번이고 25번이고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더욱 이상하지 않소. 도대체 어떻게 되었다는 건지 알 수가 없군요. 공작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갑자기 지갑이 그 자리에 나타났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나타났지요. 공작은 의아스러운 눈으로 레베제프를 바라보았다. 그럼 장군은? 그는 불쑥 물었다. 장군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레베제프는 또다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을 했다. 아니, 왜 이러시오? 내가 묻는 건 당신이 그 의자 밑에서 지갑을 발견했을 때 장군은 뭐라고 말하더냐는 거예요. 왜 전에도 장군과 함께 찾아봤다고 하지 않았소? 전에도 함께 찾아봤지요. 그러나 이번엔 나 혼자서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장군한테는 찾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아직 아무 말도 않고 있습니다. 그건 또 무엇 때문이죠? 그래, 돈은 고스란히 다 있던가요? 지갑을 열어보았더니 1루블도 축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한테만이라도 알려주었어야 할 게 아니오. 공작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문제, 사실 매우 중요한 문제로 해서 심각한 감명을 받고 계신 당신에게 공연히 심려를 끼쳐드리게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나 자신도 아직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지갑은 속을 열어보고 나서 다시 제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그건 또 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호기심 때문이죠. 두 손을 비비며 레베제프는 히히 웃었다. 그럼 지금도 지갑은 그 자리에 그냥 있단 말이오. 그저께부터. 오, 아닙니다. 하루 동안만 거기에 있었지요. 나는 그걸 장군이 발견해 주었으면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발견했는데 머리맡에 둔 그것을 장군은 왜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까? 내가 몇 번이나 의자를 조금씩 옆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지갑은 완전히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장군은 그걸 발견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요즘 와서 장군은 몹시 정신이 산만하여 무엇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는 모양이더군요. 아무렇게나 짓거려대는가 하면 크게 웃어대기도 하고 그러다간 또 갑자기 화를 내며 나한테 덤벼들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두 사람은 방을 나왔는데 그때 방문을 일부러 열어놓은 채로 나왔더니 장군은 무슨 말을 할 것처럼 잠시 머뭇거리더군요. 아마 그런 큰 돈이 든 돈지갑을 문을 열어놓은 채 방바닥에 놔둔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로 화를 내고 말도 않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한 길에 나서자마자 나를 내버려 두고 반대쪽으로 성큼성큼 가버렸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는 선술집에서 다시 만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당신이 다시 의자 밑에서 지갑을 집었을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갑은 그날 밤 그 의자 밑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지금 그 지갑은 어디 있소? 여기 있습니다. 레베제프는 벌떡 일어서더니 유쾌한 얼굴로 공작을 바라보며 한바탕 웃어댔다. 어느새 여기 내 프로코트 자락 속에 들어가 있더란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한번 만져보세요. 과연 프로코트의 왼쪽 자락 끝이 볼록하게 부풀어 있어 겉으로 만져보기만 해도 그것이 미터진 허주머니에서 빠져내려온 가죽 지갑임을 이내 알 수 있었다. 꺼내서 펼쳐보았더니 알맹이는 여전하더군요. 그래서 옷자락 속에 쑤셔놓고 어제 아침부터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걸을 때마다 다리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갑이 옷자락 속에 들어갔는지 모르시오. 모르겠는데요. 헤헤. 그런데 말입니다. 하기는 이런 건 특히 당신의 주의를 환기시킬 만한 것은 못 됩니다만 내 프로코트 호주머니는 구멍이 뚫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크게 뚫어지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세히 조사해 보았더니 누군가 연필 깎는 칼로 쭉 찢은 흔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장군은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화만 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몹시 못마땅한 모양이더군요. 갑자기 기분이 들떠 흥겨워하는가 하면 금세 눈물을 흘릴 듯이 감상적인 기분에 젖어들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벌컥 성을 내며 덤벼듭니다. 아주 기분이 나쁠 정도예요. 하긴 그도 그럴 수밖에요. 저는 역시 군인이라는 인간은 아니니까요. 어제 둘이서 술집에 앉아 있을 때 어쩌다 불룩한 옷자락이 눈에 잘 띌 만큼 앞으로 불쑥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군은 아주 화가 나서 곁눈으로 나를 흘겨보더군요. 그 사람은 요즘 와서 몹시 취했든가 아니면 극도로 감상적인 기분이 되었을 경우 외에는 내 눈을 똑바로 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정면으로 노려보지 않겠어요. 나는 그야말로 등골이 오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지갑을 꺼내야겠습니다. 물론 오늘 저녁까지는 그냥 이대로 지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요? 하고 공작은 외쳤다.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공장님,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레베제프는 온화한 어조로 말을 받았다. 나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와서는 내 말을 믿으시건 않건 그건 자유입니다만 그는 전보다 한층 더 나에게 귀중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더욱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레베제프가 정색을 하고 진정어린 어조로 말을 하는 바람에 공작은 적이 분격했다. 사랑하면 그렇게 괴롭히는 거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분실물을 의자 밑이나 당신의 프로코트 속에 넣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 보아도 당신에 대해 결코 나쁜 짓을 할 생각이 없다. 정직하게 용서를 빈다는 뜻을 충분히 표시한 게 아니냔 말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용서를 빌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그 사람은 용서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는 당신의 우정을 믿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모욕을 주다니. 진실한 사람에게. 정직하게 이를 데 없는 진실한 사람을 말이죠. 공장님, 아주 대단히 진실한 사람을 말이죠. 하고 레베제프는 눈을 번쩍이며 소리쳤다. 그처럼 공정한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장님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악행으로 마음이 썩은 나 같은 놈도 당신을 존경하고 숭배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것 없이 지금 곧 발견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보시는 앞에서 꺼내겠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돈도 이렇게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럼 공장님께서 이걸 맡아서 내일까지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나 모레 와서 찾아가기로 하죠. 공장님, 이 돈이 분실되었던 그날 밤에 우리 집 뜰 안 돌 밑에 이것이 숨겨졌던 것 같은데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그 사람에게 지갑을 찾았단 말을 직접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옷자락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혼자서 알아채도록 하는 편이 좋을 테니까요. 그럴까요? 차라리 찾았다고 말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여태껏 모르고 있다가 비로소 찾은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 하고 공작은 잠시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아니, 이젠 늦었어요. 오히려 그건 위험합니다. 그것에 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상냥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정도가 지나쳐도 안 되지만. 그리고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알고 있습니다, 공장님. 알고 있고 말고요. 알고 있기는 하지만 아마 그건 실천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과 같은 그런 마음씨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 사람 자신이 걸핏하면 화를 내며 때로는 너무하다 싶을 만큼 거만한 태도를 취하곤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때 눈물을 흘리다시피 하며 마구 얼싸안고 야단이지만 그러다가도 나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면 나도 불끈 화가 나서 일부러 옷자락을 쳐들어 보이곤 하지요.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공장님, 당신의 그 유쾌한 감정을 너무 오래 방해하는 것도 송구스러운 일이니까요. 어쨌든 요전처럼 비밀을 지켜주시오. 살그머니 하기로 하죠. 사건은 이곳으로서 종말을 고한 셈이었지만 공작은 전보다 더욱 염려되었다. 그는 초조한 마음으로 내일 있을 장군과의 면담을 기다렸다. 4. 약속한 시간은 11시에서 12시 사이였지만 공작은 전혀 뜻하지 않은 사정으로 늦게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 보니 장군은 벌써 방 안에 들어와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공작은 자기가 시간에 늦은 데 대해 장군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첫눈에 알아챘다. 그는 장군에게 용서를 빌고 급히 자리에 앉았으나 어쩐지 은근히 겁이 났다. 그것은 마치 자기 앞에 앉아있는 손님이 사기 그릇과 같아 혹시 잘못해서 깨지지나 않을까 염려되기라도 하는 것 같은 심정이었다. 여태까지 그는 장군에게 겁을 먹은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한 느낌을 느껴본 일이 없었다. 잠시 후 공작은 장군이 어제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어제는 그처럼 당황하여 허둥거리던 사람이 오늘은 웬일인지 무척 조심스럽게 점잔을 빼고 앉아 있어 무엇인가를 단단히 결심하고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될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 침착성도 내심으로는 표면에 나타난 것만큼 대단한 것이 아닐는지도 몰랐다. 아무튼 손님은 위험스럽고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처음엔 지나칠 만큼 공손한 태도로 공작을 대했는데 그것은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 부당한 모욕을 받았을 때 일부러 나타내는 그런 종류의 태도였다. 그의 음성은 상냥했으나 어딘지 침통한 빛을 띠고 있었다. 요전에 빌려갔던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져와서 탁자 위에 놓은 책을 신중하게 가리키며 말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만의 말씀을. 그래, 여기 실린 글을 읽어보셨나요, 장군님? 마음에 들던가요? 재미있던가요? 공작은 딱딱한 화제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을 은근히 기뻐했다. 재미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문맥이 거칠고 내용이 불합리합니다. 어쩌면 그 속에 쓰여 있는 것은 모두가 엉뚱한 거짓말인지도 모르겠더군요. 장군은 태연자약한 태도로 약간 말끝을 끌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니, 여기 쓰여 있는 건 더없이 솔직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군대의 모스크바 진주에 대해서 쓴 어느 노병의 목격담이니까요. 이 속에는 말할 수 없이 좋은 대목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아무튼 목격자의 기록이라는 것은 어느 종류의 것이든 모두가 귀중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목격자가 누구이든 간에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편집자였다면 발간하지 않겠습니다. 대체로 목격자의 기록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진실하고 권위 있는 사람의 말보다 거칠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쟁이의 헛소리를 더욱 신용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본보기입니다.
나도 12년 전쟁에 관한 기록은 다소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보다 공작, 나는 이번에 이 레베제프의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장군은 의미심장하게 공작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파블로프스크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님네 댁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공작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장군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지을 어떤 중대한 문제 때문에 조언을 구하러 왔음을 상기했다. 내 아내의 집이지요. 다시 말해서 내 집도 되고 딸네 집도 되는 셈입니다. 실례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 집에서 나가는 것은 레베제프란 놈과 절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녁에 절교를 했습니다만 좀 더 일찍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공작, 나는 타인에게 존경을 요구합니다. 나는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자신의 마음을 선물로 바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예외 없이 기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변덕스럽더군요. 하고 공작은 조심스럽게 한마디 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교활한 건 사실입니다만 상당히 흥미있는 인간이지요. 공작의 교묘하고도 공손한 어조에 장군은 만족한 모양이었다. 그는 이따금 갑자기 의심스럽게 바라보기도 했으나 공작의 어조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성실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그 친구에게도 훌륭한 자질이 있다는 점은 하고 장군은 말을 받았다. 그 인간에게 우정을 준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인정했던 겁니다. 나는 나 자신의 가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친구의 집이라든가 대적 같은 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신의 결점을 변호하려는 건 아닙니다. 나는 무절제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와 어울려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뉘우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술을 마시기 위해서,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서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그 친구와 사귄 것은 아닙니다. 나는 방금 당신이 말씀하신 그의 성격에 호감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일정한 한도가 있는 법이어서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 친구가 내 앞에서 그가 아직 어린애였던 12년 전쟁 때 자기가 오른쪽 발을 잃고 그것을 모스크바의 바간코프스코의 묘지에 묻어놓으라고 뻔뻔스럽게 주장했다면 그것이 이미 한계를 넘은 무례와 교만의 표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좀 흥겹게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한 농담이겠지요. 알고 있습니다. 흥겹게 사람을 웃기기 위한 악이 없는 거짓말은 비록 그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모욕하는 일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만 상대방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단순한 우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만일 그 거짓말 속에 불경의 빛이 들여다 보일 때는 만일에 너와는 더 이상 교제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그 불경의 빛으로 표시하려 할 때 고결한 인간은 그 사내를 외면하고 절교해서 더 이상은 자리를 같이 하지 않겠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장군은 얼굴을 붉히기까지 했다. 게다가 레베제프가 12년 전쟁 때 모스크바에 있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인하기엔 그 사람의 나이가 너무나 젊습니다. 우스꽝스럽군요. 사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서로 그 당시에 거기에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프랑스 병사가 장난삼아 그 친구에게 대포를 쏘아 한쪽 발을 떨어져 나가게 했다느니 그 발을 자신이 집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나중에 바간코프스코의 묘지에 매장했다느니 하는 따위의 허튼 소리를 어떻게 나한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그 무덤 위에 비석을 세웠는데 전면에는 여기 대학의 석이 레베제프의 오른발이 묻히다 라고 쓰여 있고 후면에는 귀여운 나의 분신이여 환희의 아침이 올 때까지 고이 잠자라 라는 비명이 새겨져 있다느니 또 해마다 그 발을 위해 추도식을 올린다느니 이쯤 되면 신성모독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해마다 모스크바에 다녀온다느니 나중에는 별 회개한 소리를 다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그 무덤을 보여줄 테니 모스크바로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프랑스군한테 노획한 대포가 지금도 크레물린 궁에 놓여 있다면서 그것도 보여주겠다는군요. 정문에서 11번째의 구식 대포가 바로 그것이라고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발이 양쪽 다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공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니까 그것은 악의가 없는 농담이에요. 화내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 말을 좀 더 들어보십시오. 양쪽 발이 성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체르노스비토프의 의족을 달았기 때문이라고 한답니다. 나는 그 의족을 잘 알고 있는데 체르노스비토프가 처음으로 의족을 발명했을 때 제일 먼저 나한테로 달려와서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발명이 완성된 것은 훨씬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죽은 자기 아내조차도 오랜 결혼 생활 중 한 번도 남편의 오른발이 나무로 만든 의족이라는 것을 몰랐었다는 겁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만약 당신이 12년 전쟁 때 나폴레옹의 시동이었다면 당신도 내 발을 바강코프스코의 묘지에 묻게 했을 게 아니냐는 거예요. 설마 당신은... 공작은 입을 열었으나 이내 당황하여 말끝을 흐려버렸다. 순간 장군은 대담하리만큼 거만한 거의 냉소를 품은 눈초리로 공작을 바라보았다. 어서 끝까지 말씀하십시오. 그는 부드럽게 말을 끌며 이야기했다. 나는 관용심이 많은 인간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하십시오. 자기 눈앞에 형편없이 영락해버린 쓸모없는 인간을 보면서 동시에 그 인간이 위대한 역사적 사건의 목격자였다는 엉터리 없는 거짓말을 들으면서 우스꽝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아무쪼록 정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놈은 아직도 당신한테 아무것도 고해 바치질 않던가요? 나는 레베제프한테 아무 말도 들은 것이 없습니다. 만일 그놈이라는 게 레베제프를 두고 하는 말이라면 말이죠. 나는 그 반대인 줄 알았습니다. 실은 어쩌녁에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화제는 바로 이 책에 실린 그 괴이한 글과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글이 사실과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전쟁의 목격자였으니까요. 당신은 웃고 계시는군요, 공작. 당신은 내 얼굴을 의심쩍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아닙니다. 나는 겉보기엔 젊게 보입니다만 하고 장군은 계속했다. 실은 보기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12년 전쟁 때 나는 10살인가 11살이었지요. 내 나이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군요. 이력서에는 나이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나 역시 자기 나이를 줄이고 싶어하는 약점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일생을 통해 아니, 나는 당신이 12년 전쟁 때 모스크바에 있었다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그 당시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자서전의 작가는 자기 저서의 첫머리에 12년 전쟁 때 모스크바에서 프랑스 병사가 아직 젖먹이었던 자기를 빵을 먹여 양육했다고 쓰고 있는 형편이니까요. 거 보십시오. 장군은 겸손한 어조로 동의했다. 나의 경우는 물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황당무계한 얘기도 아닙니다.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니까요. 황제의 시동이라면 물론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10살밖에 안 된 어린애의 모험은 바로 그 연령으로 설명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내가 15살짜리 소년이었다면 필시 그러한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만일 내가 그때 15살만 먹었더라도 나폴레옹이 프랑스에 입성하는 날 미처 피난을 못 가고 후들후들 떨고 있는 어머니의 곁을 떠나는 것은 물론이고 옛날 바스만나야 거리에 있는 우리 목적 건물집을 빠져나오지는 못했을 겁니다. 15살만 먹었어도 겁이 나서 그러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10살밖에 안 된 나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말에서 내리려 할 때 군중 사이를 헤치고 궁전 정면 쪽으로 뚫고 나갔습니다. 나이가 10살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두려운 줄을 몰랐다는 것은
참으로 탁월한 식견이군요. 공작은 맞장구를 쳤으나 어쩐지 얼굴이 붉어지지나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몸을 움츠리고 걱정했다. 사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생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모든 일처럼 자연스럽고도 단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만일 이 사건을 소설가가 다루었다면 필시 허무맹랑한 공상을 섞어 넣었을 것입니다만. 오,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공작은 외쳤다. 그건 나도 바로 얼마 전에 통감한 바 있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나는 시계 한 개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이미 신문에도 보도된 사건입니다. 만일 이런 사건을 소설가가 만들어냈다면 사회학의 권위자라든가 비평가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떠들어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문지상에 사실로 보도되면 그들은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러시아의 참된 현실을 배울 수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점에 착안하셨습니다, 장군님. 하고 말을 맺었다. 그는 창피로 얼굴이 붉어지기 전에 자연스레 말을 끝맺을 수 있었던 것을 매우 기뻐했다. 원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장군은 잠옷 만족한 듯이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는 소녀는 울긋불긋한 군복이며 시종들이며 전부터 많이 들어온 위인들의 모습을 보려고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부터 모든 사람이 이 위인의 얘기만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온 세계가 이 사람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말하자면 나는 이 사람의 이름을 적과 함께 먹고 자란 셈입니다. 나폴레옹은 내 바로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나한테 시선을 멈췄습니다. 나는 그때 귀족의 아들다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군중 속에서는 나 한 사람만 그런 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공작, 내 말을 아시겠지요? 그야 물론 나폴레옹의 눈에 띄었겠죠. 당신의 옷차림은 그에게 모든 사람이 모스크바를 버리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귀족들 중에도 자기 자녀들과 함께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니까요. 맞았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나폴레옹은 귀족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그 독수리와 같은 시선을 던졌을 때 나의 눈은 거기에 대답하듯 돌연 반짝이기 시작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호, 그 녀석 참 똘똘하다. 그래,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 나는 흥분한 나머지 숨을 몰아쉬면서 대답했습니다. 조국의 싸움터에서 전사한 장군입니다. 하고. 그랬더니 나폴레옹은 이 애는 귀족의 아들일 뿐더러 영웅의 아들이다. 나는 귀족을 좋아해. 너는 내가 좋으냐? 하고 계속해서 빠른 소리로 이렇게 묻기에 나도 재빨리 대답했어요. 러시아인은 자기 조국의 적 속에서도 위인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 꼭 이렇게 말했는지 어떤지는 기억에 없지만 아무튼 나는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그런 뜻의 말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깜짝 놀란 듯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더니 수행원들을 향해 나는 이 아이의 자부심이 마음에 들었어. 만일 모든 러시아인이 이 아이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하고 말끝을 맺지 않은 채 그냥 궁전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나는 곧 수행원들 틈에 끼어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수행원들 중에 장교들이 나를 에워싸고 마치 내가 무슨 총 하나 되는 것처럼 나를 훑어보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나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만 첫 번째 홀에 들어갔을 때 황제는 갑자기 에카체리나 여왕의 초상 앞에 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얼굴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이 여자는 참으로 뛰어난 인물이었어 하고 혼잣말처럼 말하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나는 궁전에서는 물론 클레물린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져서 꼬마 귀족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밤에 잘 때만 돌아오곤 했지요. 집안 식구들은 거의 정신이 나갔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이틀 후에 나폴레옹의 수행원인 드 바장쿠로 남작이 원정의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문득 나를 상기한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조건 나를 끌고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12살 난 아들의 제복을 나에게 입히더니 어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황제가 나를 보고 고개를 끄덕여 보이자 사람들은 내가 황제의 은총을 받아 시동에 임명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기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오래전부터 황제에게 열렬한 호의를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옷자락이 좁고 긴 진녹색 연미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금빛 단추, 금실이 달린 붉은 소매단, 높고 빳빳하고 앞이 벌어진 옷깃, 금실로 수놓은 옷자락, 다리에 꼭 끼는 사슴가죽 바지, 흰 비단 조끼, 비단 양말, 장식이 달린 장화. 게다가 만약 황제가 말을 타고 나갈 때 나도 시종으로서 따라가게 되는 경우엔 나는 무릎까지 오는 긴 장화를 신고 시종들과 함께 그 뒤를 따라다녔지요. 프랑스군의 전황은 그리 신통치 못했을 뿐더러 무서운 재난이 예감되고 있었지만 격식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한 재난이 예견되면 될수록 격식의 엄격한 준수가 더욱더 요구되고 있었지요. 그야 그렇겠죠. 공작은 어리벙벙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만일 당신이 그 당시의 일을 쓰신다면 상당히 재미있을 겁니다. 어제 레베제프에게 한번 늘어놓았던 얘기를 다시 되풀이하는 것이었으므로 장군의 어조는 유창했으나 그래도 미심쩍은지 그는 흘깃흘깃 공작의 눈치를 살폈다. 내가 수기를 쓴다고요. 그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런 걸 쓴다는 건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걸 희망하신다면 나의 회상록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고 해도 좋습니다. 아직은 서랍 속 깊이 간직되어 있습니다만 내 몸에 흙을 덮는 날 그것을 세상에 내놓으라고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다른 나라 말로도 번역될 겁니다. 그것은 문학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이 목격한 위대한 사실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나는 아직 어린애였기 때문에 나는 그 위인의 침실에까지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나는 커다란 불행에 빠진 위인의 신음소리를 밤마다 들었습니다. 나 같은 어린애 앞에서 체면 같은 걸 차릴 필요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의 고민의 원인이 알렉산드로 황제의 침묵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편지를 써보냈지요. 강화를 제의하려고 말입니다. 공작은 조심스레 말을 받았다. 과연 어떠한 제의였는지 그것은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매일같이, 아니 거의 매 시간마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무서운 흥분 상태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단둘이 있을 때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간청했습니다. 마음 편히 지내라고요. 아, 나는 그를 사랑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알렉산드로 황제에게 어서 용서를 비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사실은 알렉산드로 황제와 강화를 맺으십시오 라고 했어야 할 것입니다만 어린애답게 자기 생각을 솔직히 말했던 것입니다. 오, 나의 귀여운 아이야. 그는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오, 나의 귀여운 아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그는 상대방이 10살밖에 안 된 소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라도 한 듯 오히려 나와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오, 나의 귀여운 아이야. 나는 알렉산드로 황제한테라면 그 발에 키스라도 할 용의가 있다. 그 대신 프로시아 왕이라든가 오스트리아 황제 같은 자들은 영원히 중후할 테다. 그리고 하지만 너는 외교니 정치니 하는 문제에 대해선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 그는 갑자기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상기한 듯이 말을 뚝 그치고는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으나 그 눈은 언제까지나 반짝거렸습니다. 만일 내가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써서 말입니다. 나는 이러한 위대한 사실들의 목격자니까요. 그것을 지금 출판한다면 비평이니 문학상의 허영심이니 선망이니 당판이 하는 따위는 문제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당신이 당파라는 말을 끌어댄 데는 나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공작은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나직한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얼마 전에 나는 샬라스의 월터루 전역을 읽어보았습니다만 이 책이 신중하고 특이한 저서라는 점은 전문가들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나폴레옹의 몰락을 기뻐하는 저자의 심정이 엿보이더군요.
만일 다른 전역에 있어서도 나폴레옹의 재능을 죄다 부정할 수만 있었다면 샬라스는 무척 기뻐했을 겁니다. 이 점은 좋지 않은 경향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시 일종의 당파성이라 볼 수 있으니까요. 그건 그렇고 시동으로 황제를 가까이 모셨다면 상당히 바쁘셨겠군요. 장군은 춤이라도 출 듯이 좋아했다. 공작의 진지하고도 허심탄회한 어조는 그의 최후의 의혹까지 말끔히 씻어주었던 것이다. 샬라스 말입니까? 오, 나 자신도 불만스러웠지요. 그 당시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낸 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지금은 기억이 분명치가 않군요. 헌데 내가 황제를 모시고 있을 때 바쁘지 않았느냐고 물으셨지요. 천만에 황제의 시동이라 불려지고 있기는 했지만 나는 그것을 정말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요. 더욱이 나폴레옹은 러시아인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는 희망을 곧 포기하고 말았으므로 만일 그가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정략적인 목적에서 가까이 했던 나를 잊어버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았겠느냐 말입니다. 나는 지금 대담하게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역시 그에게 몹시 마음이 끌렸습니다. 시동이라 해도 군무라든가 무슨 일 같은 것은 시키지 않더군요. 이따금 궁전에 들어가서 문안 드리고 황제가 승마 산책을 나갈 때는 말을 타고 배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제법 말을 탈 줄 알았으니까요. 황제는 점심을 먹기 전에 궁전을 나갔는데 시종으로서는 보통 다부와 나와 근위기병인 루스타니, 콘스탄이었지 않아요. 공작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불쑥 공연한 소리를 입 밖에 내고 말았다. 아니, 콘스탄은 그때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조세핀 왕후한테 보내는 황제의 편지를 가지고 그곳을 떠난 후였으니까요. 그 사람 대신에 일찍 장교 2명과 폴란드의 창기병이 몇 명 있었는데 그것이 시종의 전부였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장군이니 원수니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주로 나폴레옹이 지형이라든가 부대의 배치 상황 같은 것을 시찰할 때 그를 수행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제일 가까이 한 사람은 다부였는데 지금 나의 기억으로 그는 몸이 크고 뚱뚱하고 냉엄했으며 안경을 쓴 눈초리가 싸늘한 사내였습니다. 황제는 그와 제일 많이 의논했습니다. 황제는 그의 생각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두 사람은 며칠씩이나 의논을 계속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부는 아침 저녁으로 황제를 찾아와서는 논쟁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나폴레옹은 그의 의견에 동의하려는 눈치였습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서재에 있을 때 나는 제3자로서 그들의 눈에 띄지 않게 좀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뜻밖에도 어떤 이상한 상념이 그의 눈을 퍼뜩 스치고 지나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그는 불쑥 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냐? 만일 내가 러시아 종교를 받아들이고 이 나라의 노예를 모두 해방시킨다면 러시아 사람들은 나를 따를까? 절대로 따르지 않을 겁니다. 나는 분격한 어조로 소리쳤습니다. 내 말에 나폴레옹은 심한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애국심에 불타는 이 아이의 눈 속에서 나는 러시아 전 국민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다부, 안 되겠네. 이 방책은 망상에 지나지 않아. 다른 방책을 건의해보게.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 계획은 정말 대단한 생각이군요. 공작은 확실히 흥미를 느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 방책은 다부가 생각해낸 것이란 말이죠. 적어도 두 사람이 함께 의논한 것만은 사실이지요. 물론 나폴레옹다운 독수리 같은 사상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방책도 역시 그럴듯한 사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유명한 사자의 충언입니다. 이건 나폴레옹 자신이 다부에게 한 말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전 군을 클레물린에 집결시켜 막사를 짓고 홀을 파서 대포를 배치함과 동시에 될 수 있는 대로 곡물을 약탈하든가 다른 방법을 써서 봄이 올 때까지 거기서 겨울을 기다렸다가 봄이 오면 러시아군의 포위망을 돌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몹시 나폴레옹의 마음을 끌었던 모양입니다. 우린 매일같이 클레물린 성벽의 주위를 순회했습니다. 그는 어디를 어떻게 헐어내고 어디를 건설하며
어디다 반월보를 쌓고 어디다 방사를 세우느냐 하는 것을 일일이 지시했습니다. 그 차관, 그 기민성과 정확성은 참으로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다부는 황제에게 최후의 결정을 재촉했습니다. 그들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도 나는 제3자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또 팔짱을 끼고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하고 다부가 말하자 어디로? 하고 나폴레옹이 물었습니다. 말고기를 절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부가 대답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 것입니다. 얘야, 그는 갑자기 나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의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니? 물론 그가 이렇게 물어본 것은 위대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절박한 순간에 이르러 곧잘 독수리와 격자로 점을 치는 것과 상통하는 이치입니다. 나는 나폴레옹보다는 다부를 향해 마치 무슨 영감이라도 받은 것 같은 오만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 고국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으로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다부는 어깨를 흠칫해 보이더니 밖으로 나가며 작은 소리로 저 애는 어느새 아주 미신적이 되어버렸구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튿날 전군의 철수 명령이 내렸습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로군요. 공작은 매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니, 내가 말하고자 한 것은 그는 황급히 자기가 한 말을 정정했다. 오, 공작! 하고 장군은 외쳤다. 그는 자기의 이야기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어서 상대방의 이러한 극단적으로 경솔한 실언에 그다지 신경을 쓰는 성 싶지 않았다. 당신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고 말했습니다만 실은 그보다 더한, 그보다 훨씬 재미있는 일도 있었지요. 지금 내가 말한 것은 모두가 대수롭지 않은 정치적인 사실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 위인이 밤에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는 것을 직접 본 목격자란 말입니다. 나밖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눈물을 흘리며 우는 일은 없어지고 그저 이따금 신음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 갔습니다. 이미 영혼의 검은 날개가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우리 두 사람은 밤마다 몇 시간씩이나 말없이 시간을 보내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옆방에서는 근위기병 루스탄의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참으로 잠이 많은 사내였습니다. 그럴 때면 그 대신 저 녀석은 내게 대해서나 내 왕조에 대해서 충실하거든 하고 나폴레옹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전에 없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문득 그는 내 눈에 눈물이 괴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아주 감동한 듯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가 너는 나를 동정하고 있구나 하고 소리쳤습니다. 얘야, 너 이외에 나를 동정해주는 또 다른 아이가 있다. 그건 내 아들 로마 왕이야.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를 미워하고 있어. 형제들이 나의 실패를 제일 먼저 팔아먹을 거야. 나는 흐느껴 울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나폴레옹도 끝내 참지 못하고 덥석 나를 포옹했습니다. 쓰세요. 조세핀 황후한테 편지를 쓰십시오. 나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폴레옹은 흠칫 몸을 떨면서 잠시 생각하고 나서 너는 나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는 제3의 사람을 상기하게 했구나. 정말 고맙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곧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써서 그 이튿날 콘스탄으로 하여금 그 편지를 가지고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거참 좋은 일을 하셨군요. 공작은 말했다. 나쁜 생각에 잠겨있는 인간에게 당신은 아름다운 감정을 불러일으켜 주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공작.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해석을 내리셨습니다. 당신 자신의 아름다운 마음과 일치하는 하고 장군은 환희에 찬 음성으로 외쳤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그의 두 눈에는 눈물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사실 그것은 위대한 광경이었습니다. 나는 곧 그를 따라 파리로 가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무더운 유페의 섬에도 함께 건너갔었겠지요.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 두 사람은 헤어져야 할 운명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제각기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는 무더운 섬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거기서 그가 무서운 우수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그는 모스크바에서 자기를 포옹하고 자기를 용서해준 가련한 소년의 눈물을 적어도 한 번쯤은 상기했을 것입니다. 한편 나는 야만적인 규율과 동료들의 난폭한 언행 이외에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유년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티끌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는 너를 내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고 싶지 않다. 그래서 너를 함께 데리고 갈 수가 없단다. 나폴레옹은 퇴각하는 날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다. 이때 그는 이미 말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내 누이 동생의 앨범에 무엇이든 기념이 될 것을 써주십시오. 나폴레옹이 몹시 고통스럽게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으므로 나는 조심조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뒤를 돌아보고 펜을 가져오라 하더니 앨범을 손에 들고 그래, 너의 누이 동생은 몇 살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쓸 자세를 취했습니다. 내가 3살입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한참 귀여운 나이군 하면서 앨범에 다음과 같이 써주었던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지어다. 그대의 진지한 벗 나폴레옹. 이런 경우에 이런 충고를 했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공작. 거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금태를 두른 그 종이는 유리틀에 끼워두었는데 누이 동생 내 객실 정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누이가 죽는 날까지. 누이는 해산을 하다가 죽었지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아니, 이거 큰일 났구나. 벌써 2시가 됐군요. 이거 너무 오래 방해한 것 같습니다. 공작, 정말 죄송합니다. 장군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천만의 말씀을. 공작은 입속으로 우물거렸다. 참으로 대단한 얘기였습니다. 정말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작, 갑자기 무슨 상념이 떠오른 듯이 퍼뜩 제정신으로 돌아온 장군은 번쩍이는 눈으로 공작을 응시하며 그의 손을 힘껏 쥐었다. 공작, 당신은 참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따금 당신이 가엾게 여겨집니다. 당신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그득해 오는 것 같습니다. 오, 하느님, 이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람이 새 생활을 시작하여 사랑 속에 꽃이 피게 하시옵소서. 나의 생활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급한 걸음걸이로 나가버렸다. 그의 흥분된 감격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공작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노인이 자기의 성공에 도취된 채 돌아갔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각도 드는 것이었다. 장군은 자기 망각의 경지에 이르도록 욕정적일 만큼 거짓말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 자기 망각의 정점에 이르렀을 순간에도 마음속으로는 아무래도 저 친구는 내 말을 고지 듣는 것 같지 않다. 아니, 고지 들을 리가 만무하다는 따위의 의심을 털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거짓말쟁이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장군은 문득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수치를 느꼈고 공작이 자기에게 무한한 동정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모욕을 느끼고 있을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까지 그 사람을 축혀 올렸던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었을까. 공작은 약간의 불안을 느꼈으나 저도 모르게 느닷없이 웃음이 터져나와 거의 10분 가까이 웃었다. 그러다가 그는 그렇게 웃는 자기 자신을 나무랐다. 그러나 곧 자기 자신을 나무랄 하등의 이유도 없음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는 장군에게 한없는 연민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군의 예감은 적중되었다. 저녁에 그는 이상스러운 내용의 그러나 짧으면서 단호한 사연이 적힌 편지를 한 통 받았다. 장군의 이 편지 속에는 자기가 공작에게 존경과 감사를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불행한 인간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것 같은 동정의 표시를 받을 수 없어 공작과 영원히 헤어지기로 결심했다는 뜻이 밝혀져 있었다. 장군이 니나 알렉산드로브나 부인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공작은 그를 위해선 다행한 일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장군은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 부인을 찾아가서 무엇인가 창피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 회견에 관한 것을 여기서 상세하게 기술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말한다면 그는 얼토당토 않는 언사로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 부인을 놀라게 했을 뿐더러 가냐의 문제를 가지고서 불쾌한 암시를 던져 부인을 화나게 하고 수치스럽게도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이다. 결국 그가 그런 하룻밤을 새우고 이튿날 아침 그처럼 지내고 나서 드디어는 아주 정상에서 벗어나 마치 미친 사람처럼 거리로 뛰쳐나갔던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 콜야는 아직도 사건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심하게 다루어 강제로 데려오면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대체 어떻게 하실 셈이죠, 장군님? 하고 그는 말했다. 공작한테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하시고 레베제프와는 싸워 헤어졌고 가진 돈도 없으시죠. 게다가 저도 한 푼 없으니.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콩알 위에 올라앉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콩알 위에 올라앉는 것보다 콩알을 안고 앉는 편이 더 좋지. 장군은 중얼거렸다. 이 재담으로 동료 장교들의 입이 딱 벌어지게 한 일이 있었지. 44년. 그러니까 1844년이었을 거야. 틀림없어. 하지만 이젠 기억이 분명치 않군. 아, 기억할 수 없구나. 나의 청춘은 어디 있는고? 그 싱싱하던 청춘은 어디에 있나? 아, 얼마나 처절한 외침이냐. 헌데 콜야, 이게 누구의 외침이지? 그건 고골리의 죽은 혼에 나오는 말이에요. 콜야는 이렇게 대답하고 겁먹은 얼굴로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다. 죽은 혼이라고. 오, 그렇다. 죽은 혼이다. 나의 묘비에 죽은 혼 여기 누워있노라 라고 써다오. 치욕이야말로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이건 누가 한 말이냐, 콜야. 모르겠어요, 아버지. 예로페고프가 없었다고. 예로시카 예로페고프가 가공의 인물이라고. 장군은 벼랑간 길 위에 멈춰서며 미친 듯이 고함쳤다. 더욱이 내 아들놈이, 나의 피를 받은 친아들놈이 그따위 소리를 하다니. 예로페고프는 10달 동안이나 내 형제 노릇을 해준 친구야. 그를 위해 결투까지. 우리 중대의 중대장인 부이고레스 공작이 술잔 너머로 그에게 여보게 그 훈장은 대체 어디서 주워온 건가 하고 물었거든. 그러자 그 친구는 조국을 위한 싸움터에서 받은 것이요 하고 대답했지. 이때 내가 커다란 소리로 멋지구나 그리샤 하고 외쳤지. 이게 원인이 되어 결투까지 벌어졌던 거야. 그 후에 그는 마리아 페트로브나 수투키아와 결혼을 했지만 결국은 싸움터에서 죽었어. 총알이 내 가슴에 찼던 십자 훈장을 맞고 튀어나가 그 친구의 이마에 가서 맞았거든. 영원히 잊지 않을 테다. 이렇게 소리치더니 그 자리에서 죽었어. 나는 정직하다는 말을 들었지. 치욕적인 말은 안 들었어. 콜야, 나는 충실하게 군무해왔어. 그런데도 치욕이 내 뒤를 따르는구나. 너와 니나만은 내 무덤을 찾아주겠지. 가엾은 니나.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나는 내 어미를 이렇게 불렀다. 그녀는 정말 나를 사랑해 주었어. 니나. 나는 당신의 일생을 아주 망쳐버리고 말았구려. 무엇 때문에 당신은 나를 사랑할 수 있었느냐 말이오. 참을성 있는 나의 아내여. 콜야, 내 어미는 천사와 같은 분이야. 그건 나도 알고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집으로 어머니한테로 돌아갑시다. 어머니도 아까 우리들을 쫓아나왔어요. 아니, 그런데 왜 여기에 서 계시는 거죠?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아니, 왜 또 갑자기 우시는 거죠? 콜야는 따라서 울며 아버지의 손에 입술을 갖다 댔다. 너는 내 손에 키스를 하는구나. 내 손에. 네, 아버지 손에. 그것이 뭐가 이상해요. 어쩌자고 이렇게 길 한가운데 서서 고함을 치시느냐 말이에요. 그래도 장군이라고 군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가십시다. 하느님, 이 가엾은 소년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에는 수치스러운 노인에게
이 추잡한 노인에게 아직도 예의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아, 언젠가는 너도 너와 같은 아이를 갖게 될 것이지만. 로마왕, 이 집은 나의 저주를 받을 줄 알아라. 아버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콜야는 화가 나서 소리 질렀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집에 돌아가시지 않겠다는 겁니까? 정말 실성이라도 하신 게 아닌가요? 내가 얘기하마. 너한테 얘기하겠다. 너한테 전부 털어놓겠다. 큰 소리는 치지 마라. 남들이 듣겠다. 로마왕. 아, 가슴이 답답하다. 기분이 언짢구나. 유모야, 너의 무덤은 어디냐? 이건 누가 외친 소리지, 콜야. 모르겠어요. 누가 한 소린지 알게 뭐예요. 자, 지금 곧 집으로 돌아갑시다. 지금 곧. 내가 가냐를 때려줄 테니까요. 만일 필요하다면. 아니, 또 어딜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장군은 바로 앞에 있는 집 층계 쪽으로 콜야를 끌고 갔다. 어딜 가시려고 이러시죠? 여긴 남의 집 층계란 말이에요. 장군은 현관 앞 층계에 걸터 앉아서 자꾸만 콜야의 손을 잡아 끄는 것이었다. 굽혀, 허리를 굽혀. 그는 소곤거렸다. 너한테 죄다 얘기를 할 테니. 자, 허리를 굽히고 귀를, 귓속말로 얘기할 테니. 대체 무슨 얘기예요? 콜야는 몹시 놀랐으나 그래도 하는 수 없이 귀를 들이댔다. 로마왕. 장군은 온몸을 후들후들 떨며 속삭였다. 뭐라고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로마왕만 자꾸 찾는 거죠? 뭐예요? 나는... 아들의 어깨를 더욱더 움켜잡으며 장군은 다시 속삭이기 시작했다. 난 너한테 죄다. 마리아, 페트로브나, 수. 콜야는 장군을 뿌리치고 그의 어깨를 움켜쥔 채 미친 듯이 그를 노려보았다. 노인의 얼굴은 자줏빛으로 변하고 입술은 창백한 빛을 띠고 있었다. 한 줄기 경련이 그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갑자기 그는 앞으로 몸을 굽히며 조용히 콜야의 팔 안으로 쓰러져 버렸다. 아, 아버지가 졸도하셨다. 그때야 겨우 진상을 알아챈 콜야는 동네가 떠나가도록 고함을 질렀다.